한 권으로 읽는 미생물 세계사 이시히로 유키. 이 책은 저자가 인터넷 매거진에 2013에서 2014년에 연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낸 책이다. 2018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인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책이다. 이 책은 다양한 유행병, 바이러스 그리고 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적인가 아군인가? 위액의 주성분은 염산이다. 염산은 시큼하다. 공복 상태에서는 pH 1에서 2라는 자동차 배터리 수준의 강력한 산성을 띠는데 식사 후에는 pH 4에서 5로 내려간다. 위액은 단백질지 방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 누구도 이렇게 강산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세균이 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다. 줄여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 이 균은 최대 감염병으로 국민병 지위를 획득했다. 헬리코는 우리가 아는 헬리콥터와 같은 어원으로 나선이라는 뜻이다. 박터는 세균, 파일로리는 위출구인 유문을 뜻한다. 두세 번 꼬인 모양으로 4에서 5줄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마셜 교수는 배양액을 마시면 위염이 발생하고 항균제를 사용해 균을 제거하면 위염이 낫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위장으로 실험해 증명했다. 당시 위염과 위궤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 이 균의 발견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위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두 연구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다. 우리 몸에도 상재균이라 부르는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상재균 대다수는 인류보다 훨씬 오랜 진화 역사를 자랑한다. 상재균은 이름 그대로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우리 몸 거의 모든 곳에 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부, 입, 눈, 코, 기도, 요도, 항문, 여성 생식기 등 외부 환경과 접촉하기 쉬운 부분은 항상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이나 출산과 동시에 균에 노출되어 그때부터 균이 몸속에서 증식한다. 헬리코박터균은 그 상재균 중 하나다. 상재균은 우리 몸속에서 서로 배제하거나 공생하며 일정한 조화를 이뤄 공존 공영한다. 동물은 상재균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100조말이나 되는 세균이 사는 장내 환경을 멋지게 발달한 식물, 생태계의 비유해 장내 플로라라 부른다. 대변의 약 절반이 장내 세균 혹은 세균 사체로 이루어질 정도로 양도 많다. 우리는 대장균 없이는 살 수 없다. 다당류와 전분질의 분해를 돕고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호르몬을 생성한다. 또 면역계 발달에도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로 유해 세균 번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요구르트 광고에 자주 나와 우리 귀에 익은 비피더스균이 좋은 예다. 비피더스균은 소화를 돕고 새로 침입하는 균을 침입자로 간주하고 퇴치해 유해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실험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특정 비피더스균이 당을 분해할 때 초산을 만들고 이 초산이 대장 점막을 지키는 결과를 확인했다.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식하는 변, 미생물 이식과 장내 세균으로 만든 치료제 개발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악성 장염 치료에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본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누구에게나 있는 상재균이었다. 선진국 지역에서는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 이 균이 줄어들었다. 어린 시절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이후 알레르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경험론에 바탕을 둔 주장이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학교의 제이 리들러 교수가 내놓은 주장이다. 연구팀은 10년 이상에 걸쳐 농가와 비농가 아동의 알레르기 발병률을 비교 조사했다. 농가에서 자란 아동은 비농가 아동에 비해 꽃가루 알레르기 발병률은 3분의 1, 천식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생활환경, 식사 등을 조사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비농가 아동도 가축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알레르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 연구로 축사처럼 세균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 알레르기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충.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이상 증상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성에게 갑자기 인기를 끌 수 있다. 범죄의 길에 빠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 있다. 이 원충에 감염되면 뇌를 점령한 원충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이 고작 1000만분의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미미한 기생충에게 인격까지 조종당할 수 있다니.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섬뜩한 이야기다. 다만 이 기생충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톡소포자충은 원래 고양이가 숙주인데 인간에게도 감염되는 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톡소포자충은 고양이과 동물 이외에도 사람, 돼지, 양, 염소, 쥐, 닭 등 200종 이상의 동물에게 기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쥐는 고양이의 소변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해 고양이가 출몰하는 장소는 피해 다니는 행동 습성을 보인다. 천적인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피하는 회피 행동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고양이 배설물 등을 섭취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고양이 소변 냄새에 끌려 냄새가 나는 곳 주변을 배회하며 고양이에게 날 잡아 잡수라는 듯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쥐가 잡아먹히면 원충은 고양이 몸속에서 번식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원충은 번식을 위해 쥐를 조종한 셈이다. 체내에 기생한 원충은 백혈구를 탈취해 슬금슬금 뇌로 침투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이는 고양이와 인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둔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톡소포자충이 기생한 쥐는 도파민의 작용으로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쥐에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투여했더니 배회 행동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체코 카렐 대학교 연구팀은 체코, 영국, 미국의 남녀 394명을 대상으로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의 성격 변화를 조사했다. 감염된 여성은 사교적이고 남을 돌보기 좋아하며 용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덕분에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 인기인으로 거듭났고 남자 관계도 활발해졌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늘어났다.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남성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도파민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도 특히 애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랑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가 쾌감을 느끼고 그 흥분이 자율신경을 통해 온몸에 전달된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고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등 연애하는 사람 특유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남성은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독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이 돌출되고 의심이나 질투심이 많아진다. 또 범죄와 규칙 위반, 위험, 행동 등에도 양심의 가책을 그다지 느끼지 않게 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면 반사신경이 둔해지는 동시에 위험을 겁내지 않게 되어 감염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2.6배나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야로슬라프 플레그르 교수는 세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톡소포자충이 원인일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다. 한낱 기생충이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인간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오는 톡소포자충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인 HPV, 에이즈, 인플루엔자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등 우리를 둘러싸고 자주 괴롭히는 바이러스와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다. 바이러스와 질병이 팬데믹으로 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그 바이러스와 균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한다.